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저녁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강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덥게 느껴지지 않은 수요일 저녁 한강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북서쪽 방향에 35년 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올림픽대교가 멋진 야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북서쪽 방향의 올림픽대교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입니다. 북동쪽 방향의 아차산입니다. 해발 293m,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인 아차산입니다. 자,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제 자전거를 이곳에 세워뒀습니다. 자, 올림픽대교도 보이고요. 자, 이곳이 한강 자전거 길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자전거 출근길에는 나폴레옹의 엘바섬 유배와 탈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녁 이 시간 자전거 퇴근길에는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연구하는 전사가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나폴레옹의 수많은 승리의 전투 중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를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알렉산드르 1세 러시아 제국과 프란체 2세의 신성 로마 제국의 연합군을 섬멸했던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최고의 전투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게 바로 프랑스의 개선문입니다. 프랑스의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1796년부터 1797년까지 2년 동안 제1차 이탈리아 원정에 갔을 때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나도 프랑스에 저러한 위풍당당한 개선문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부터 한 7, 8년이 지난 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승리하자 그걸 실행에 옮기기로 했고, 그래서 1806년부터 무려 30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1836년에 완공된 게 높이 50m, 좌우 길이 45m의 프랑스의 개선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 이름을 따서 프랑스에는
오스테를리츠 지하철역 이름도 있습니다. 아우스터리츠는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의 핵심이었던 오스트리아 모라비아 지역의 지역 명칭이 아우스터리츠인데요. 그건 이제 프랑스어로는 오스테를리츠이기 때문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개선문이 건설됐듯이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역 이름도 오스테를리츠 지하철역 이름이 명명될 정도로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1821년 5월 5일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폴레옹의 법전은 세계 3대 성문법전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 로마의 로마 법대전과 함께 지금부터 200여 년 전인 1804년 3월 21일에 반포됐던 나폴레옹 법전은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언의 전단을 보면 나폴레옹이 평생 40번 승리한 전투의 영광은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에서, 워털루는 지금의 벨기에 지역입니다. 워털루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프로이센의 연합군을 상대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싸우다가 패배를 해가지고 나폴레옹의 목눈락을 가져온 전투가 워털루인데요. 영화 워털루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전투는 1815년 6월 18일의 워털루 전투인데, 반면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 즉 40번의 승리를 가져왔던 그 전투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는 바로 워털루 전투보다 10년 앞서서 있었던 나폴레옹의 최전성기 때 있었던 바로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우스터리츠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3제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3명의 황제가 격돌했다 해서 3제회전, 석삼자, 황제제자, 모일회자, 싸울전자 3제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프랑스 제1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와 상대 적대 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연합국이었는데요. 자, 러시아 제국은 알렉산드르 1세 황제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의 국왕은 프란체 2세였습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연합국을 상대로 프랑스 제국이 승리를 했었던 게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의 국왕인 프란체 2세는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이 되고 그 왕비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대혁명 광장, 즉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에 처형이 됐는데요.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을 왔지 않습니까? 크루아상이라는 빵도 오스트리아에서 파리, 프랑스로 전파한 분이 마리 앙뚜아네트이기도 한데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바로 지금 3제회전의 한 축인 프란체 2세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자, 프란체 2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가 바로 유럽의 장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였죠. 여자 황제인데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수많은 딸들을 낳아가지고 유럽 각 나라의 국왕들한테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유럽 각 국가들의 장모인 거죠. 그래서 유럽의 장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 국왕 프란체 2세보다 앞서서 황제 겸 국왕을 했었던 분이 프란체 2세의 어머니이자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인데요. 그분의 별명이 유럽의 장모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 그래서 3제 회전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체 2세의 연합국을 상대로 프랑스 제1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가 승리했던 전투입니다. 자, 그 결과 그 전투는 굉장히 전략 전술적으로 프랑스한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더 빛나는 전투로 평가받는데요. 일단 프랑스는 그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원정을 갔었던 원정군의 입장이고, 주변은 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대프랑스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프랑스의 적국이었던 거죠. 적국. 일종의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사면초가 비슷한 적들에게 겹겹이 에워싸여져 있는 포위된 그런 상황에서 원정군으로 거기에 가가지고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가장 ABC라고 할 수 있는 게 고지 점령인데요. 프란체 고지라고 있습니다. 프란체 고지. 그러니까 그 고지를 나폴레옹이 먼저 선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점하지 않고 미끼용으로 놔뒀었습니다. 적들이 나폴레옹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 수 있도록 미끼용으로 놔두고 그 고지를 적들이 점령을 하게 하고, 나폴레옹이 이제 그들을 적국,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국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국을 나폴레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한 건데요. 원래 고지 점령은 당연히 전투의 ABC이고, 또 포병을 운영하려면 관측용으로 고지가 필요한데도 일부러 그걸 포기하고 미끼용으로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덥석 문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국은 나폴레옹이 의도한 대로 말려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승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전초전 초기 전투가 바로 울름 전투입니다. 울름 전투. 울름 전투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은 오스트리아의 정예 병력 4만 명을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울름 전투인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의 주력이 다 괴멸돼 버린 상태에서 나머지 잔존 병력을 이끌고 프란체 2세 황제가 러시아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국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승리를 해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실 나들목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전략 전술적으로 나폴레옹한테 완벽한 퍼펙트한 배틀이었는지, 전투였는지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지형지물을 나폴레옹이 다 꿰뚫었습니다. 전투에 있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즉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전투의 환경인 지형지물을 꿰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나폴레옹은 그 지형지물을 다 꿰뚫었습니다. 자, 지금 잠실 나들목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형지물을 다 꿰뚫어 가지고 고지 점령은 선점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적들을 유인하려고 프란체 고지를
적들이 먼저 선점하게끔 유인을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국은 그 나폴레옹이 던진 프란체 고지라는 미끼를 덥석 물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잠실벌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폴레옹이 최고의 전투를 펼쳤다고 평가받는 첫 번째 이유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파악하고 적들을 나폴레옹이 의도대로 적들이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끔 미끼로 던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병, 기병을 아주 적절하게 운용을 잘했습니다. 요즘도 육군의 3대 병과가 보병, 포병, 기갑, 보포기라고 하듯이 200여 년 전에 나폴레옹 시대에도 보포기가 육군의 3대 병과인데요. 보병하고 포병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기는 다릅니다. 요즘의 기는 기갑부대를 얘기하고 200여 년 전에 나폴레옹 시대의 기는 기병, 말 타고 싸우는 기병을 얘기합니다. 한글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보병과 포병, 기병 이 세 개 군종을 아주 적절하게 운용을 잘해가지고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를 한 걸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폴레옹과 함께 참전했었던 프랑스군의 유명한 이제 장군들이 있죠. 장군 원수급들이 많았죠. 5스타, 5성 장군 원수급들이 많았는데요. 뭐 내 장군도 있고 다부 장군도 있고 뭐 많은 장수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수많은 장수들을 주특기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잘한 걸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잘 했습니다. 자, 여기가 좀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폴레옹이 불리한 전황을 여러가지 점에서 원정 가가지고 지쳐있는 병사들이 다 지쳐있는 상황인데, 프랑스군은 지쳐있는 상황인데 힘을 비축한 러시아의 대군이 오스트리아와 연합을 하고 있는 형국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주변에 또 프로이센군이라고 프로이센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의 쿠투조프 사령관이 있는데요. 총사령관. 황제는 알렉산드르 1세인데 군 총사령관은 쿠투조프 그 총사령관은 프로이센군이 도착을 하면, 합류를 하면 그때 나폴레옹군과 맞서 싸우자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전공에 좀 집착하는 바람에 프로이센군이 합류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미리 나폴레옹과 싸워보자, 이길 수 있다. 오스트리아가 얘기하는 나폴레옹의 그 전략 전술, 천재적 전략 전술은 허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붙었는데 결국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프랑스의 나폴레옹군한테 패배를 했는데요. 자, 오스트리아는 과거에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오스트리아는 프랑스하고 한번 격돌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격돌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의 그 실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러시아는 프랑스의 나폴레옹군과 처음 맞서 싸운 전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워털루 전투, 아니 워털루가 아니라 아우스터리츠 전투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 후냐면은
7년 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원정보다 7년 앞서서 있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했었고, 그때 러시아는 나폴레옹과 처음으로 붙어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이미 나폴레옹군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폴레옹군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러시아 연합군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그건 너무 과장된 거다라고 일축하면서 총사령관인 쿠투조프 총사령관이 프로이센군이 합류하면 같이 싸우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국은 나폴레옹군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투의 결과 국제 정세는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면, 결국은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와해돼 버립니다. 자,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은 뭐냐면, 나폴레옹이 1799년에 11월 9일이죠. 1799년 11월 9일 만 30세의 나이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통령 정부의 제1통령이 됩니다. 그 전 단계가 이제 총재 정부인데,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킨 1799년 11월 9일 그 쿠데타를 통해서 수립한 정부는 이제 통령 정부입니다. 우리 대통령 하듯이 그 당시에는 통령이라고만 했습니다. 대라는 말이 안 붙고 통령, 제1통령, 제2통령 이래 복수의 통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석 통령급인 제1통령을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1799년 11월 9일 쿠데타를 통해서 나폴레옹의 나이 30살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통령이 됐는데, 그로부터 5년 후인 1804년 12월 2일에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황제. 그 전까지 프랑스 대혁명 전에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정. 부르봉 왕조의 왕이 통치를 하는 왕정 시대였고,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공화정이 시작이 된 거죠. 공화정. 자, 왕정은 국가의 지도자가 세습을 통해서 승계되는 것인 반면에, 공화정은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을 통해서 국민이 뽑는 게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후에 총재 정부 시절도 있었고 또 통령 정부 시절도 있었는데, 그건 늘 다 공화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화정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공화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나폴레옹은 이제 30살에 쿠데타를 통해서 제1통령이 되더니, 이제 드디어 그로부터 5년 후인 1805년 12월 2일에는 드디어 황제가 됩니다. 황제. 그러니까 이제 제정이 됩니다. 제정은 황제가 통치한다 해서 황제 제자 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전에는 왕정이었고,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는 이제 공화정이 일정 시기 유지되다가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제 제정이 펼쳐집니다. 황제에 의한 통치, 제정. 그 황제정을 펼치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해서 시민에 의해서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인 거죠. 그 전에는 왕이 세습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공화정 시대가 오다 보니까
국가의 지도자를 국민이 선출해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게 하는 공화정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사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인데요. 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결과 공화정이 일정 기간 유지되다가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공화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15년 후입니다. 15년 후에 즉 1804년 12월 2일에는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함으로써 이제 제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의 역사는 1789년부터 1804년까지 불과 15년밖에 못 가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제정으로 이제 옮겨가는데요. 자, 현재 롯데월드타워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기온이 23.7도, 습도 67%, 시간은 8시 39분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3355 모여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한가로운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서호 수변무대에는 달리기 동호회에서 또 스트레칭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석촌호수 조깅로 폭은 한 5, 6m 되고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무릎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자,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상태는 양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주변 분들 너무 근접해서 촬영하면 제 목소리에 이분들이 시끄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전투 결과 어떠한 역사가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미친 영향. 아우슈비츠에서 프랑스가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국을 이겨버린 그 역사적 사건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친 영향을, 아우슈비츠 전투의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와해됐습니다. 즉,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프랑스 황제가 되면서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맺어졌는데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 때로부터 딱 1년 후인 1804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승리를 하자 그 대프랑스 동맹이 와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대프랑스 동맹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맞서서 유럽의 주변 국가들이 다 동맹을 맺어서 나폴레옹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건데요. 그러게 동맹을 맺은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다 보니까 기존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다 왕이 국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전제 군주정 그러한 세상인데 프랑스에서는 혁명을 통해서 전제 군주정을 붕괴시키고 공화정을 이제 실현을 하게 된 거다 보니까 특히 그 과정에서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792년에는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서 먼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이 되고 이듬해인 1793년에는 프랑스의 루이 16세 국왕마저도 단두대에서 처형이 돼버리고 또 프랑스 귀족의 약 90% 정도 해당되는 한 3,500명 정도의 귀족들이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면서 거의 귀족들이 몰살을 당하다시피 하게 되니까 그러한 풍조가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주변 국가들한테도 전염이 되면 전파가 되면 주변 국가의 국왕이든 귀족들이든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팽배됐었던 거죠. 프랑스에서 성공한 시민혁명이 프랑스에만 그친 게 아니라 유럽 각국에 전파되게 되면 유럽들도 이제 왕정, 즉 절대 군주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유럽의 국왕들이나 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갖게 돼서 그 유럽의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에 대항해 가지고 동맹을 맺은 게 바로 여러 차에 걸쳐서 제1차 대프랑스 동맹, 제2차 대프랑스 동맹, 드디어 이제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35살의 나이로 황제가 되니까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된 거였던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 승리한 날이 공교롭게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지 딱 1년이 된 1주년 되었습니다. 황제 즉위한 게 35살의 나이였던 1804년 12월 2일이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후인 1주년이 됐던 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국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승의 결과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정치적 영향은 첫째가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와해시켰던 거고, 두 번째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 대프랑스 동맹의 주도 국가는 종주 국가는 맹주죠. 맹주. 대프랑스 동맹군의 맹주 종주 국가는 바로 섬나라인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그런데 영국은 섬나라였고 유럽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한 나라는 유럽 대륙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였고 종주 국가는 영국 섬나라였었던 건데요. 아우스터리츠 전투 결과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무너지고 두 번째 영향력은 그 유럽 대륙에서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했던 오스트리아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자,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독일은 제국이 세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제1제국, 제2제국, 제3제국에 걸쳐서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제국까지 있었는데요. 제1제국이 바로 서기
962년에 오토 1세에 의해서 출범했던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서기 962년 오토 1세에 의해서 시작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무려 844년의 역사 동안 유지되다가 나폴레옹한테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가 패배함으로써 그로부터 8개월 후인 서기 1806년 8월 달에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84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나폴레옹의 승리가. 그 다음에 영국은 아우스터리츠 전투보다 딱 6주 전에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갈 해전에서 영국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주 후인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대프랑스 동맹군이 패배함으로써 6주 전에 승리했던 트라팔갈 해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갈 해전이 빛을 발해버린 거죠. 퇴색돼 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달리기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달리기 하는 분들. 요즘은 예전에는 마라톤 풀코스 완주자가 40, 50대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20, 30대 젊은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9일이니까 2달쯤 전인데요. 그때 제 92주년 동아마라톤 대회에서도 풀코스 10km 통틀어 가지고 20, 30대 참가자들이 52%가 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는 40, 50대가 마라톤의 주축이었는데 요즘은 20, 30대들도 많이 참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강이나 이런 석촌호수 보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저렇게 러닝 크루를 형성하면서 뛰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 여하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영국은 대프랑스 동맹의 맹주이고 종주 국가였었고, 또 1805년 10월 21일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갈 해전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섬멸함으로써 나폴레옹의 영국 상륙을, 영국 침공을 저지시킨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영국이 그러게 트라팔갈 해전에 빛난 그 역사가 6주 후에 있었던, 트라팔갈 해전으로부터 6주 후에 있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유럽 대륙에서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었던 대프랑스,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결과 와해돼 버리니까 영국은 크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내각이 교체가 돼 버립니다. 내각이 교체. 영국은 그 당시에는 아직 입헌 군주제는 아니었죠. 아직 거기는 입헌 군주제 정도 단계는 아니었다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전제 군주정에 가까웠었던 건데요. 그런데 영국의 그 당시에 수상이 윌리엄 피트입니다. 윌리엄 피트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에 대해서 어떠한 또 명언을 남겼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도를 돌돌 말아서 접어서 놔두게, 앞으로 약 10년 동안은 이 지도를 볼 일이 없을 걸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우스터리츠 전투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윌리엄 피트인데요. 윌리엄 피트가 그런 말을 부하 직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이 지도를 돌돌 말아서 그냥 치워버리게, 앞으로 약 10년 동안은 이 지도를 볼 일이 없을 걸세. 그건 뭘 의미할까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평정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영토들이 한 10년 동안은 나폴레옹 천하기 때문에 이 지도의 지배권이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볼 일이 없을 거다. 지금의 현상이 앞으로 10년 정도는 유지될 거니까 이 지도를 여기 꺼내 놓지 말고 그냥 돌돌 말아서 저기 어디 치워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윌리엄 피트 영국 수상이 했던 말이고요. 그런 다음에 얼마 안 있다 시름시름 앓다가 윌리엄 피트 영국 수상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도 3대 해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해서 굉장히 고무가 됐었을 텐데, 즉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무찔렀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18만 지상군이 영국을 침공하지 못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트라팔가르 해전은 영국한테는 최고의 전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팔가르 해전 일로부터 6주 후에 있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제3차 대프랑스 동맹군의 주축인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이 패배해버리니까 영국도 충격을 받고 내각이 교체돼 버렸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과는 처음으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격돌을 했는데요. 격돌 전에는 나폴레옹의 그 실력을 과소평가했었는데,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가 나폴레옹한테 패배한 다음에는 이제는 나폴레옹의 실력을 알고 이제 일시적으로 대프랑스 동맹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대프랑스 동맹에서 발을 빼게 되는, 영구적으로 뺀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빼게 되는 그러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부하들이 러시아의 잔존 병력을 끝까지 추격해 가지고 괴멸시켜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그냥 놔두라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요.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있었던 1805년 12월 2일부터 7년 후인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는 쓰라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에서 모스크바를 5주 동안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알렉산드르 1세 황제는 샹트페테르부르크, 과거의 레닌그라드죠, 그쪽으로 피신해가지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5주 동안의 모스크바 점령을 이제 끝내고 프랑스 파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나폴레옹군이 거의 괴멸당해서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했고, 그 결과 이듬해인 1813년에는 나폴레옹이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